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보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순형가법입니다. 내가 중요한 걸 내가 지워버렸네.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유의백 형가와, 그렇죠, 유의백 형가하고 유출액 형가의 두 개를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더 큰지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게 클 때 투자해요? 들어오는 게 커야 되겠지. 맞아요? 얘가 커야 투자하겠죠. 자, 그럼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전부 다 유입액 형가와 유출액 형가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순형가법인데, 순형가법에서 맨 먼저 순형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A하고 B가 있거든.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 알고 싶어요. 그럼 빼보면 일단 알아요. 뺐는데 이게 0보다 커. 그럼 어떤 게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유입액 형가를 A라고 보고 유출액 형가를 B라고 봤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큰지를 알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빼보면 되겠죠. 순형가가 뺀 거예요. 유입액 형가에서 유출액 형가를 뺀 게 순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287페이지 보시면 거기 핵심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거기 순현재 가치 보세요. 순현재 가치가 순형가입니다.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형가에서 현금 유출의 형가를 뺀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순형가예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뜻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떨 때 투자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얘가 커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크다는 얘기는 뺐을 때 0보다 크겠네. 이게 지금 순형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형가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때 투자합니다.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할 수 있어요. 같아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현재 가치 구하는 거를 할인한다고 그랬죠. 자,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작아지느냐가 할인율이라 그래요. 할인율.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한다.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현재 가치 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할인율이 없으면요 현재 가치 못 구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순형가법도 할인율이 필요할까요? 순형가법이 현재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형가법도 반드시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순형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뭐냐면 요구 수익률 써요. 할인율로 뭘 쓴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써요. 이 세 개 정도만 좀 알아주세요. 세 개 정도만. 뭐 제가 많이 뭐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세 개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도 당연히 내부 수익률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내부 수익률의 뜻은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 할 때 계산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좀 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 문제를 할 지금 그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내부 수익률의 뜻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내부 수익률은요, 유입액 형가와 유출액 형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이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같게 만드는이에요. 같게 만드는.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유입액 현가가 100이고요. 유출액 현가도 100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순현가는 100 빼기 100이니까 순현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고요. 그럼 조금 전에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도 됩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항상 우리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어떨 때 투자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아까 순현가법은 어떨 때 투자한다고요? 순현가 0보다 클 때. 같다는 건 참고로 아시고, 우리 시험은 같다는 건 잘 안 내. 이렇게 낸다고요. 같아도 되긴 되는데 시험은 같다는 잘 안 내요.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서도 어떨 때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클 때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이름이 내부 수익률법인데, 명색이 이름이 내부 수익률법인데 내부 수익률이 작을 때 투자한다. 좀 이상 썰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커야 투자한다고요. 뭐하고 비교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시장 이자율이라든지 뭐 실현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상한 말 적으면 안 된다고요.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오케이. 이때 투자합니다. 그럼 반대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반대일 땐 투자해요, 안 해요? 순위가 0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겠죠? 내부 수익률 다 했어요. 자, 이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가 뭐냐? 자, A가 크냐 B가 크냐를 알아볼 때 빼도 알 수 있지만 나눠도 알 수 있어요. 자, A에서 B를 나눴는데 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게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유입액 현가에서 유출액 현가를 나눈 거예요. 이게 수익성 지수예요. 뺀 게 순현가고요. 나눈 게 수익성 지수라고요. 그럼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분자가 유입액 현가일까요? 유출액 현가일까요? 유입액 현가죠. 제가 전에 우리 개론 처음 할 때 A분의 B는 B 나누기 A라 안 그랬습니까? 이거 제가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걸 나눴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된다? 분자입니다. 유입액 현가. 여기 분모가 유출액 현가. 근데 우리가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출제를 안 해요.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 말로 글로 쭉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유입액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 거꾸로 내거든요. 시험에서는. 거꾸로 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유출액 현가에 대한
유의백 형가 이렇게 읽습니다. 네.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선택. 자, 만약에 유의백 형가가 100, 유출액 형가도 100이에요. 유의백 형가하고 유출액 형가 같아요. 그럼 100 나누기 100 하면 얼마예요? 1이죠. 자, 우리 내부 수익률은 유의백 형가와 유출액 형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은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드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월 전 과정에서는요,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실제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시험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말고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이렇게 짜지구리한 거 알면 되거든. 그거는 3월달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이걸 꼭 기억한다. 그럼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봐봐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유입액 형가하고 유출액 형가를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순형가에도 보면 유입액 형가 나오고 유출액 형가란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딱 나오죠, 계속.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복습 과정은 반드시 내가 한번 손으로 적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고 있는지. 그래서 유입액 형가하고 유출액 형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맞아요? 자, 이때 뺀단 말이에요. 뺀 거를 뭐라 그래요? 순형가라고 그런다. 우리가 순이라는 거는 빼는 개념들이야, 원래.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가 순수익이라 그래. 그러니까 뺀다는 말들이 주로 순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순형가. 자,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수익성 지수죠. 이 둘을 같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같게 만드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렇죠. 이 말을 딱 떠올려야 돼요. 같게 만드는 딱 나오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형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의 뜻은 끝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떨 때 투자하느냐? 순형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얘는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여기 잘 빠뜨리면 안 된다고. 요구 수익률. 이런 건 잘 안 틀려. 여기에서 딱 틀려버리는 거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여기서 틀린다고요. 여기서. 시험장에 가면 여러 지문들이 막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내부 수익률은 순형가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수익성 지수는 뭐로 만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입액 형가에서 유출액 형가 나눈 게 수익성 지수잖아요. 잃는 법. 유입액 형가를 유출액 형가로 나눈 값. 유출액 형가에 대한 유입액 형가. 그러면 다 했네요.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꼭 해봐야 돼.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 이상. 95% 이상이라고요. 95% 이상 나올 거를 대충 알고 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 연기자들이 드라마를 실제로 녹화하기 전에 리딩 연습을 다 합니다. 앉아가지고. 네? 배우들이 다 앉아가지고요. 대본을 1년 연습을 한다고요. 앉아가지고. 그날 감독 나와 있고요. 작가, 모든 스태프들 다 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리허설을 해봐야지. 리허설 한 번 하면 돼? 안 돼. 지우고 또 해야 돼. 또 지우고 또 해보는 거야. 이게 두 개 딱 적어놓고 이 글자 두 개 적어놓고 이게 뼈대가 되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이 두 글자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두 개 가지고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입의 경가에서 유출의 경가를 뺐다 순영가, 나눈다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렇지. 순영가법은 순영가가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그죠? 그리고 순영가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럼 다 했잖아요. 저 1넘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저거는 다 공통적인 거니까 A분의 B는 A에 대한 B, B를 A로 나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원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 계속 연습하면 되잖아. 또 이따가 또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유입의 경가, 유출의 경가 빼면 순영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나중 되면 눈에 허공에 글자가 보인다. 이제 글자가 허공에 보인다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장 딱 가면 시험 지문이 틀리고 맞는 게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시험장 가야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 되는 애들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모든 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핵심이야.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어림셈법입니다. 자,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까?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까? 이름부터 어리하다. 지금 봐봐. 어림 잡아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분석 기법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에요? 고려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지. 그럼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그럼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할까요? 얘만의 장점이 있는 거야.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계산이 간편해. 계산이 간편하다 보니까 쉽게 빨리빨리 판단할 때는 이게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할 때는 당연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이런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도 그 나름대로 쓰이는 데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얘는 시간 가치 고려 안 한 겁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볼게요. 거기 291페이지 양가로 2번 어림셈법은 줄칠게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 어림셈법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야. 제일 중요하다 일단 이게.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러의 소득을 고려한다고 돼 있어요. 한해 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줄칩니다. 한해 소득. 그럼 그건 제가 왜 줄을 치라고 그러냐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여러 해를 다 고려하죠. 얘는 상대적으로 한 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억을 해두라고요. 어림셈법은 한 해 소득만 가지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이세요? 거기도 줄쳐야 돼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보유와 운영과 처분을 다 고려하죠. 하지만 어림셈법은 처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해 둡니다. 이 어림셈법은 성수법과 수익률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수법과 수익률법.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밑에 표가 나와요. 표가 있죠. 이 표를 제가 저때 뭐라고 그랬냐면 외우라 그랬죠.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림셈법은 시험에 나오면 여기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림셈법이 비할인 기법에서는 대표 선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림셈법도 출제 빈도가 높단 말이에요.
어림셈법이. 그럼 어림셈법이 시험에 나오면 뭘 묻느냐? 이 표를 안 묻고는 다른 거 물을 게 없어요. 이 표 물어봐요, 표. 근데 이 표를 여러분은 꼭 외워야 된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외울 때는 항상 적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적어볼. 많이 적은, 꼭 많이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적어 봐야 돼요. 그럼 외우는 게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한번 볼게요. 자, 성수법, 수익률법. 일단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익률은 분모가 투자액이고요. 분모가 분자의 수익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뭐 순수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률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거는 분모에 투자액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수익이 들어가는 게 그게 수익률이야. 그렇잖아. 그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익률법과 성수법은 역수거든요. 역수. 역수라는 거는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수법의 기본 모양은 분모에 수익이 오고요. 분자에 투자액이 간다는 거지. 이런 개념이에요. 기본 모양이. 이건 참고로 딱 아시고요. 자, 그럼 성수법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내느냐? 거기 성수가 몇 개 있죠? 총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네, 세전현금 수지 성수, 그렇죠.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얘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얘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총소득 성수는 하고 이렇게 묻기 때문에 얘들은 시험에서 객관식이니까 띄워준다는 거지. 글자가 총소득 성수는 하고 이렇게 묻거든. 순소득 성수는 하고 묻기 때문에 굳이 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총소득 성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이걸 물어봐. 우리 시험은 일단. 자, 성수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수 앞에 있는 글자 있죠. 얘들이 다 분모예요. 얘들이 다 분모라고요. 얘들이. 성수 앞에 글자가. 그럼 총소득 성수는 분모가 뭐겠어요? 총소득이죠. 얘는요. 순소득이 이제 순영업소득이거든. 얘는요. 세전연금수지지. 얘는요. 그렇죠. 분모는 그냥 자동으로 알 수 있네. 분모는 자동으로 알죠. 그럼 남은 게 분자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영업현금 흐름할 때 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라 그랬잖아. 이게 총투자액이 들어간다고. 이게. 제가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세전연금수지하고 세후연금수지는 지분투자액이 벌어들인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성수 4개는 굳이 안 외워도 되네요. 그냥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 어떻게 읽을까요? 순영업 소득에 대한 그렇게 읽어도 되고 또요. 총 투자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그렇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시험장에 갔는데 만약에 순소득 성수는 세전현금 수지를
총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죠? 보는 순간 X예요. 왜냐하면 총 투자액하고 세전연금수지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따질 필요도 없이 X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가 나오면 얘들 항상 지분투자액과 같이 있어야 돼. 지분투자액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총소득이나 순소득은 총투자액과 같이 나와야 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르게 하면 그거부터 틀린 거야. 따질 것도 없어. 그냥 X야 그냥. 됐죠? 알아두면 좋다고요. 그래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요. 됐고, 자, 그 다음, 자, 성수법과 수익률법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수익률도 4개가 있지 않겠어요? 4개가 있겠죠. 이 수익률은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럼 수익률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있단 말이야. 성수법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고 수익률법에서는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름을. 그러면 이 총소득 성수의 역수를 뭐라 부르느냐? 총자산 회전율. 순소득 성수의 역수를 뭐라 그러냐면 종합 자본 환원율. 이 종합이라는 말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자본 환원율 그래도 돼요. 여러분, 이 환원율이라는 게요, 수익률이에요. 환원율이 수익률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이 돌아오는 비율이니까 이게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자, 세전연금수지성수 역수가 뭐냐면 지분 배당률 그래도 되고요. 우리 책에 지금 세전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지분 환원율도 하나 적어주세요. 출제자들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지분 환원율.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전수익률 같은 용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세후연금수지성수의 역수를 세후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총자산 회전율은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뒤집으면 된다고요. 분모가 뭐가 돼요, 여기가? 총투자액, 총소득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총이라는 말 대신에 조를 써도 됩니다. 조가 총입니다. 일본식으로 총을 우리가 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총소득이나 조소득이나 같은 말이에요. 혹시나 시험에서 조소득 그렇게 나오면 아 총소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본다 집에서.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외워가지고요 한번 손으로 참 적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적듯이 3번, 4번 하루에 한 번씩.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순소득 성수 밑에 보니까요. 순소득 성수 밑에 보니까 뭐라 적어놨어요?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적어놨죠. 거기 줄치고 별표합니다.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고도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순소득 성수와 자본 회수기간은 같은 말. 그럼 만약에 순소득 성수가 5잖아? 그러면 내가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데 5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순소득 성수가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X죠. 순소득 성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야.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가 커진다는 말은 자본 회수 기간도 그렇지 오래 걸린다 이 뜻입니다. 됐죠? 지금 우리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죠.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투자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를 공부하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요. 자,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건물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순소득 성수가 3, 하나는 순소득 성수가 5야.
어떤 게 성수가 더 작아요? 3이 작죠? 성수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면 성수가 3인 거를 사라. 이게 성수법입니다. 무슨 말겠어요? 그럼 수익률법은 수익률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다. 그래서 성수법은 작을수록 좋은 투자한, 수익률법은 클수록 좋은 투자한. 됐어요? 자, 책에 볼게요. 291페이지. 거기 양가로 1번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뒤에 부분 줄치면 되겠어요. 성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수익률이니까 투자액 대비 순수익의 비율이라고 돼 있죠. 투자액 대비가 투자액에 대한 이 뜻이야. 그 수익률이니까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되는 거고, 성수는요 수익에 대한 투자액 되잖아요. 맞습니까? 뭐 그런 얘기네요. 성수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자, 됐고요. 성수법 봤습니다. 그럼 참고로 있잖아요. 여기 성수법 용어를 보니까 여기에 매각이니 지분 복귀액이니 매도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수법이든 수익률법이든 어림셈법에는 처분과 관계되는 용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처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네요. 운영 보유만 가지고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비율 분석법. 보통 우리가 시험을 낼 때 어림셈법하고 비율 분석법하고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잘 내요. 두 개 묶어가지고. 비율 분석법에서만 한 문제를 내기가 쉽지는 않고 두 개를 묶어서 낸다. 그러면 여기 보통 두 개를 묶어서 낼 때는 어려운 걸 낼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묻는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림셈법에서도 순소득 성수가 뭐고 총소득 성수가 뭐고 그걸 알면 되고요. 그럼 비율 분석법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비율 분석법은 할인 기법입니까? 비할인 기법입니까? 비할인 기법이에요. 시간 같이 고려 안 해요. 그럼 비율 분석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 분석법에는 비율이 많이 나와요. 우리 책에 보면 비율이 한 6개 이상 그 정도 나오거든요.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3개의 비율만 꼭 아시기 바랍니다. 3개. 제가 지금부터 비율 3개 알려드릴 테니까 이 3개만 잘 알고 가시면 되겠다. 첫 번째 비율은 대부 비율입니다. 두 번째 비율이 부채 비율입니다. 세 번째 비율이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 3개 비율은 중요합니다. 이 3개 비율은 중요하다. 일단 대부 비율이 뭐냐면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예요. 부채가 융자액이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또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시험 문제죠. 읽는 법을 물어봐요 항상. 그래서 우리 책에도 294페이지 보세요. 거기 대부 비율 돼 있고 박스 안에 식이 보이시죠?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그 별표합니다. 대부 비율은 밑줄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잔금 다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 대부 비율을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뭐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뭐 대출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대부 비율은 주로 시험에서 영어를 적어줘요. LTV라고 그럽니다. 론 투 밸류의 약자입니다. LTV. 앞으로 LTV 그러면 네, 사실은 이것도 있잖아요. 자, L이 론이라 그래 부채를 얘기하거든요. L이 부채야. 론 투 할 때 투가 분수의 개념이 이 바야 바. 응? 밸류가 뭐야?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론 투 밸류라는 말 자체가 부채 바 가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L이 부채고 T가 이 작대기고요. V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L 작대기 V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 답을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고요. 참고로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이 부동산이 있어.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입니다. 10억. 그런데 여기에 내 돈은 4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내 돈을 지분이라고도 그래요. 자본이나 지분이나 같은 말. 자본이나 지분이나 같은 말. 그러면은 나머지 6억이 그럼 뭐라는 겁니까? 부채란 말이야, 부채. 그럼 이 경우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10억인데 부채가 지금 6억이잖아요. 0.6이네요. 몇 퍼센트입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은 6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부 비율의 의미는 뭐냐?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아시겠죠? 사실은 이 대부 비율은요. 지금 투자 분석 기법 하잖아.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대부 비율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은행에서 써요. 어디서 쓴다고? 은행도 투자자라 봐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 금융론 할 때 나오겠지만 은행을 보통 저당 투자자라고 부를 수 있거든. 저당 투자자.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돈을 빌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 대부 비율을 쓴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내 집이 10억짜리 집이야. 10억짜리 집인데 대부 비율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까지 된다? 10억에 대한 50%인 5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자,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면요. 6억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70%면요. 7억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대부 비율이 커지면 대출이 많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 TV에서 대부 비율을 확대했다. 이 말 나오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좀 높이고 싶어.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죽어 있어. 그래서 부동산 수요를 좀 살려야 되겠단 말이야. 그럼 대부 비율을 확대해요. 반대로 대부 비율이 축소가 되잖아. 70이던 게 60이 되고 50이 되고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말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너무 과열이 돼 있어. 응?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 살려고 눈이 뻘개있단 말이야.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그 정부가 야, 이 부동산 수요가 너무 지금 과열돼 있다. 얘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대부 비율을 축소합니다. 그럼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하던 게 좀 줄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은 대출과 관계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은행에서 처음에 대출해 줄 때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하게끔 대출해 줄까요? 내 집이 10억인데 11억 대출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인데
대출을 7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70%죠. 자, 근데 갑자기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10억 하던 집이 갑자기 5억이 돼버렸어. 반값으로.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는 얼마고? 5억인데 대출은 얼마야? 그럼 100% 초과했네요. 그렇지.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어떨 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때. 자, 책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기 대부 비율의 동그라미 3번. 대부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 그 뒤에 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어떨 때? 하락 동그라미 해야 돼. 부동산 가치가 하락 줄치고요. 하락을 동그라미.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줄칩니다.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 시험에 대부 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X,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대부 비율 한 김에 자기 자본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지분 비율이라 그래도 돼요. 대학 교수에 따라서 이 말 쓰는 사람, 이 말 쓰는 사람 있단 말이야.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떤 거냐면 부동산 가치분의 자기 자본이에요. 지분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가치가 10억이죠. 저 예에서, 그죠? 자기 자본 4억 아닙니까? 그럼 0.4죠. 그럼 몇 프로다? 40%다. 자기 자본 비율 40%입니다. 자, 이걸 왜 지금 하냐면 이거 하나 기억해 주라고. 대부 비율 플러스 자기 자본 비율 또는 지분 비율 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100%죠. 100%는 1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294페이지 왼쪽 참고 맨 밑에 보세요. 3번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줄 치세요. 줄 치세요. 별표도 한 개 하세요. 1이라는 거는 100%입니다. 1은 100%입니다. 자, 오른쪽 295페이지 맨 상단에 보니까 지분 비율에가 나와 있죠. 지분 비율이 자기 자본 비율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분의 지분 돼 있죠. 부동산 가치분의 자본 그래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알아둡시다. 이런 비율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대부 비율 끝났어요. 자, 부채 비율 볼게요. 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또는 지분분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고요. 부채 비율은요, 내 돈에 대해서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지금 자본이 얼마예요? 4억이죠. 부채가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1.5죠. 6 나누기 4 하면 1.5 나오거든요. 몇 퍼센트입니까? 150%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부채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00%다 그러면 안 돼.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달라.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부채 비율이 1.5잖아요. 이 말은 부채가 자본보다 1.5배 많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현대차의 부채 비율이 400%다. 400%는 4라는 뜻이거든. 그럼 만약에 현대차의 자본이 10억이야. 그럼
그럼 부채가 얼마란 뜻일까? 40억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게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보는 게 대부 비율.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별표, 부채 비율 별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본에 대한, 실제 시험은 부채에 대한 자본으로 냈어요. 그 당시 그때 그게 답이었어요. 답으로 냈다고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우리 시험 어려운 게 내는 게 아니고 쉽게 뜻을 물어봐요. 뜻을 물어봐요. 그 뜻은 모르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것만 공부하면 안 돼. 그런 거 나중에 할 일이야. 뜻부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생기냐면 아까 우리 부채 서비스액이 뭐였어요? 원리금이었죠. 원리금 그럼 그건 당연히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그럼 원리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리금이니까 당연히 이자가 들어있잖아. 리가 이잖아. 이 두원법칙 영수증 령수증. 이를 두음하면 북한 애들은 두원법칙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영수증이고 령수증. 무슨 말겠죠? 리성만 이렇게 부르잖아. 걔들은 이형을 무슨 말겠죠? 걔들 이형 자체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원리금하고 리가 이자야. 원이금이 아니고 원리금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리금 그럼 당연히 이자가 포함된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영업현금 흐름할 때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연금 수지였거든요. 맞아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금을 뭐로 갚아요? 순영업 소득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너 원리금 갚을 수 있어? 이걸 묻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순영업 소득이 1억,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 1억. 그러면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는 건 없지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이고 1억이면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뜻 아니에요? 1이죠. 그래서 시험은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걸 잘 물어봐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보다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에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갖고도 남는다. 맞아요? 1보다 작으면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에는 부족하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1보다 크다, 충분하다. 그냥 뭐 충분하다. 응? 그런 말이 나오면 돼. 1보다 작으면 부족해, 못 갚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책에 한번 볼까요? 295페이지입니다. 여기 부채 감당률 보니까 식이 나와 있죠. 부채 서비스액분 순영업소득 나와 있고, 거기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밑줄 그 뒤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자가 포함된다고요. 예전에 시험에
부채 서비스액이란 원금 상환분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정답이었어. 얼마나 시험을 이렇게 허탈하게 내버리노. 쉽게 내죠. 그래. 그런 거 틀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틀린 사람, 그 물론 학원 다닌 분들은 아니겠지.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틀려. 왜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우리 지금 학원에서는 지금 원리금 이거 이자가 들어간다 얘기를 딱 해주잖아 제가. 그럼 학원생들은 안 틀리는데 혼자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 다 봐야지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리는 거예요. 나오면. 어찌됐든 이자 포함입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줄칠게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줄칩니다. 줄쳤어요? 그럼 그 뒤에 똑같은 말로는 안 나오겠지만 어떤 의미가 나와야 돼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갖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의미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읽어봤더니 상업용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의미이다. 맞아요? 그렇죠. 충분하단 말이에요. 돈 갖기에. 됐습니다. 그러면 다 했고요. 그럼 지금 공부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도 투자 분석 기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이란 말이야. 얘들은 주로 은행에서 써요.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 두 명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A는 지금 현재 대부 비율이 50%, B는 지금 현재 대부 비율이 70%. 그럼 우리 누구한테 돈 빌려줘야 돼? 그렇지. 그럼 대부 비율이 큰 게 좋은 거다, 작은 게 좋은 거다. 투자를 해줄 때는 작은 게. 대부 비율이 작다는 얘기는 지금 부채가 얼마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자, 현대차하고 롯데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어요. 현대차 부채 비율 500%, 주식회사 롯데 부채 비율 200%.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된다? 부채 비율이 작은 거. 그럼 무슨 말이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작을수록 좋은 투자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당연히 큰 게 좋지. 부채 감당률은 이름 그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크다는 말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커야 돼? 일단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파란색 글씨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다 돼 있죠? 그 얘기죠. 그럼 2보다는 3이 좋고, 어떤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은 부채 감당률이 2야. 이 사람은 부채 감당률이 3이야. 그럼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는 2한테 빌려준다, 3한테 빌려준다. 3이 더 좋은 돈 빌려줄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고 이 나머지 두 개는 작을수록 좋은 투자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나머지 뭐 채무 불이익률이라든지 영업 경비 비율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금융론 하겠습니다. 금융론.